앞으로 계속 제품가가 오를 것이다. 이제 달라질 겁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아름아름 가는 놈들은 간다. 오케이. 그런 기업은 투자할 만해요. 네, 증시 각도기 곽상준 지정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정자님께서 항상 이제 채널을 통해서 또 다양한 투자자분들이랑 소통을 해주시고 네. 또 시황 같은 것도 매일 브리핑을 해주시기 때문에 현재 이 증시 상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자들한테 꼭 필요한 말씀을 잘 전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바로 시장 문제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좀 시장이 좀 어지럽잖아요. 그래서 사실 한 3월 초까지가 상당히 안 좋았고 예. 한 3월 말로 가면서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한 4월 들어서자마자 미국장을 중심으로 특히나 좀 기술주들이 좀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하락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네. 큰 틀에서는 자금의 대변역 이동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가장 큰 건 결국 금리가 상승하는 것이고요. 금융시장을 읽으실 때 금리 얘기하고 뭐 또 채권 얘기하고 하면 나 무슨 얘기야 머리 아파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네. 조금 쉽게 생각하시려면 이걸 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머리에서 일단 금이 쳐지면서 안 들어오죠. 네. 예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금이자. 네. 쉽게. 예금이자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이 변할까 안 변할까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쉬워요. 자, 내가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싶어. 일정 수준 수익을 내고 싶어. 근데 예금이 금리가 1%야. 그러면 투자를 어떻게 할까? 하겠죠. 시도를 하겠죠. 1%밖에 안 주니까. 자, 그런데 한 3%야. 잘 모르겠지만 젊으신 분은 할 거예요. 자, 5%야. 5%. 5%면 고민되시는 분이 좀 많아지겠죠. 그쵸. 예금 금리가 5%, 한 1, 2, 3년짜리 예금 금리가 5% 정도 된다면, 뭐 법인들은 뭐 이미 다 넘어갔을 거고, 이 정도면. 자, 6%야. 기분이 어떠십니까? 예금 6%를 준다 그러면 내가 투자를 해야 될까? 예금을 해야 할까? 7%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 돈 써들고 은행 갈 것 같은데. 은행 갈 것 같죠? 자, 그 금리가 이렇게 사람 마음을 변하게 만드는데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전문 투자가나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금리의 움직임들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금리를 이제 올리겠다고 한 거고, 근데 이 올리는 과정이 사실은 지금까지는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0.5% 미국 기준금리 기준으로. 그 정도니까. 그런데 문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리겠다라는 것이고, 그 금리를 빠르게 올리게 한 배경에는 인플레이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지금 되게 혼란스럽냐면 그동안 없었던 일이에요. 이런 정도의 인플레이션은 20년간 없었던 일입니다. 정확히 따져보면 2001년 WTO 체제에 중국이 편입된 이후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중국인들이 받던 월급 10만 원, 15만 원 받는 분들이 세계의 노동시장으로 등장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제품이 당연히 싸게 팔릴 수밖에 없고 따져보면 중국의 디플레가 세계로 수출이 된 거죠. 예,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20년간 우리는 디플레 환경에서 항상 가격은 떨어진다. 제품 가격은 떨어진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앞으로 계속 제품가가 오를 것이다. 아마 그 80년대생들 이후부터는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70년대생들은 확연하게 아실 거예요. 매년 제품가가 올랐던 그 기억들. 7, 80년대 그랬거든요. 네. 근데 80년대 이후 분들은 뭐 너무 어렸으니까 몰랐을 수가 있는데 요즘 젊으신 분들은 매년 가격이 올라? 하면 잘 모를걸? 예를 들어 집값은 올랐지만 뭐 임금이 매번 오른다던가 그 물건값이 계속 꾸준히 오른다던가 전기 제품 가격이 꾸준히 오른다던가 이런 거는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올라도 성능이 좋아졌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정도 수준이었는데 네. 이제 달라질 겁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저희 때는 정기적으로 예를 들어 마트에 갔다 그러면 정기적으로 가격이 올라 있죠. 우리 그 가까운 예로 남미가 그 브라질 같은 경우 인플레이션 심할 때 가격 적는 직원이 따로 있었다 그러잖아요. 네. 오전 오후가 가격이 틀려져가지고 그건 너무 심한 경우이긴 하지만 네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될 리는 없지만 어찌되었건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지금 오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연준이 막기 위해서 굉장히 미국의 연준이 그것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급하게 금리를 올리게 되었고 이것이 시장에 지금 혼동을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금융시장이 어떻게 돌아가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조금 적응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금리를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올릴 것이다. 그 기저에는 확실히 그 인플레이션, 경험하지 못했던 네. 3, 40년 만에 거의 최대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자리하고 있는데, 그래서 시장에서는 역시나 이 인플레가 언제 피크를 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발표된 지표를 보면은 3월에 미국 그 생산자 물가 네. 이게 발표가 되면서 이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의 PPI도 중요하지만 중국의 PPI가 미국 CPI 관련해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제품이 좀 월마트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메이드 인 차이나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의 제품 가격이 미국의 소비자 가격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은. 근데 지금 중국의 PPI가 떨어지다가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12%에서부터 뚝뚝뚝 떨어졌어요. 12, 19, 8 한데 문제는 떨어지는 속도가 조금 둔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일정 기간에 그 레깅을 한다고 표현해요. 좀 시간 지연을 두고 미국에 반영이 돼요. 그럼 약간 선행지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가파르게 내려서 당연히 하반기에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떨어지는 가파른 기울기가 좀 누웠어요. 완만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만약에 이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가 하반기에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피크가 생각보다 빨리 안 온다. 이거를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변수는 전쟁입니다. 전쟁이 만약에 빨리 끝나면 에너지 가격이 떨어질 테니까 네.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떨어진다면 인플레이션도 떨어지면서 이제 잡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전쟁이 안 끝나면 좀 다른 얘기가 되겠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점점점 강경해지고 있어요. 맞아요. 네. 예, 비둘기들이 모두 매파가 된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제 경기 친화적인 사람들을 비둘기파라고 부르고 네. 그 경기가 뭐야? 그 물가 인상 잡아야 돼라고 강하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매파라고 부르는데 비둘기가 지금 하나도 없어요. 지금 다들 연말까지 2.25%, 2.5%, 심지어 어제는 3.5%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왜 이 얘기가 나오냐? 근데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 선봉에 쓴 사람이 제임스 블러드인데요.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인데 이분이 먼저 2.5%를 꺼냈어요. 네. 연말까지 2.5% 중립금리 가야 된다. 네.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분이 다시 3.5를 꺼낸 거예요. 1%포인트로 확 올려버리네요. 네, 3.5%까지 가야지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분이 선봉을 쓰고 나면 비둘기들이 줄줄이 지금 쫓아오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작년 연말부터 계속 이어진 그 연준 인사들의 흐름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연준의 정책 중에 하나가 시장과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고.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연준을 몇 년째 지켜보니 예전과 달라진 행태는 연준 인사들이 가서 각 지역별 총재들이나 뭐 이사나 이런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기자회견을 한다든가 언론 인터뷰를 한다든가 이럴 때 얘기했던 대로 진짜로 정책이 실행이 돼요. 그냥 정책을 실현하려고 하는데 이거 뭔가 변화가 있으면 이분들을 자꾸 인터뷰하게 해가지고 이분들이 연준을 할 얘기를 슬슬 시장에 푸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장의 충격을 완화시켜 주는 거죠. 네네. 예를 들어 작년에 2.5%의 얘기가 작년에 나왔으면 물론 시장 빠지긴 했습니다만 작년도 그 얘기 나오는 순간부터 시장 한 20% 그냥 수직으로 떨어졌을 거예요.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근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계속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물타기를 하는 과정이고,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 강경한 태도가 나오느냐? 하반기에 인플레이션 꺾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게 포착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연준 인사들이 그걸 포착했고, 그러니까 더 센 거를 지금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세게 나올 것이고, 또 아까 이제 전쟁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주식 저희 이제 증시학도 TV에서 누구를 모셨냐면 군사 전문가를 모셨어요. 진짜요? 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왜냐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뉴스나 이런 것들이 좀 정확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약간 한쪽 시각만 반영하는 게 좀 있죠. 그래서 밀떡한테 들어야 정확하게 알겠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그나마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주신 분을 모셔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미국이 지금 유럽하고 우크라이나에 전쟁 무기를 대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쟁 무기를 어떤 걸 대줄까요? 뭐 미사일 대주고 스팅어 미사일 뭐 이런 거 대준다고 뉴스 나와요. 네. 근데 저희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뭐 러시아가 패퇴했다, 뭐 키우 근처에서 패퇴했고 이제 동쪽으로 넘어갔다니까 러시아 지나보다
아니고 전혀 아니고요. 네. 미국과 유럽이 준 무기는 전부 방어 시스템을 쓰는 무기랍니다. 네. 전진이 안 되고 오는 탱크를 잡는 오는 적을 잡는 네. 이런 것들만 지금 제공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거 무슨 말이냐면 싸움에서 이기려면 전진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전진을 하려면 사람 몸뚱아리로 가서는 다 총 맞아 죽죠. 그러면 탱크로 밀고 탱크 탱크 무슨 뭐 사단이든 여단이든 뭔지 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탱크 집단이 네. 가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럼 탱크를 준다던가 그런 거 거의 없어요. 예. 그리고 예를 들어 뭐 자주포를 준다던가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차에 싣고 들고 다니는 포만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공세적인 전쟁을 취할 수 없습니다. 근데 계속 이걸 줘요. 왜 그럴까요? 제가 보니까 미국은 전쟁을 질질 오래 끌어도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했던 그 행태들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유가를 떨어뜨리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요. 그 다음에 전략력 비축률을 6개월간 1억 8천만 배럴인가 네. 쏟기로 했어요. 네네. 그리고 동맹국들한테도 쏟아내라 이렇게 얘기를 권했고 네. 왜 그럴까? 전쟁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전략 비축률을 안 내놓을 텐데 6개월이나 내놓는다는 건 이건 무슨 일일까? 뭔가 그 유가가 상당히 고공행진할 것을 대비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었어요.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저렇게 묶여서 자국의 전력이 계속 약화되는 상황들에 있으면 일타쌍피거든요. 러시아도 잡고 중국도 압박하고 네. 할 수 있죠. 물론 이제 중국은 뭐 러시아의 관계에서도 또 다른 것들을 자국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긴 하겠습니다만 또 복잡한 일들이 이후에 벌어지긴 하겠습니다만은 네. 어찌되었건 그렇게 태도를 취한 걸로 봐서는 전쟁이 쉽게 안 끝날 것 같고 전쟁이 쉽게 안 끝나면은 지금은 유가로 때렸습니다만 하반기에는 곡물가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질 수 있겠죠. 잘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가 굉장한 곡창지대 아닙니까? 네. 흑토로 대변되는 그냥 뿌리면 난다는 미래 그 질이 상당히 좋고 뭐 이렇다는데 이제는 이제 거의 올해 농사 반은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파종을 해야 되는데 이제 뭐 여름밀 겨울밀 있긴 합니다만 뭐 이렇게 되면은 전쟁통에 무슨 파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쪽 그 남부와 동부 전선은 그야말로 지옥이라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다면 전 세계적인 에그플레이션이 유지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유가에서도 봤습니다만 유가는 모든 거의 원료이죠. 화학의 모든 원료이기도 하고 에너지의 모든 연료이기도 하니까 이게 올라가면 모든 게 연쇄적으로 가격이 올라요. 그거보다는 조금 덜하긴 하겠습니다만 이 곡물가의 인플레이션도 다른 거에 파급 효과는 분명히 일으킬 것이다. 그러면 하반기에 인플레이션이 계속 있을 것이고 그것을 알고 있는 연준이 태도가 더 강경해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과거에 이제 비둘기였던 시카고 연은 총재 같은 분도 이제는 연말에 2.25에서 2.5는 가야 된다. 그 정도 가보고 나야 그림이 읽어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궁금한 거는 사실 그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안 좋잖아요. 네. 그 중에 핵심 원인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해서 그렇다. 그렇죠. 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의도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그 정도 인플레이션은 뭐 감내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걸까요? 인플레이션은 우크라이나 전쟁 전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근원을 따져보면 사실은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이고 2008년과 다른 점은 뭐냐면 2008년에는 돈이 은행한테 갔습니다. 네. 시중으로 안 나왔어요. 이번엔 쉽게 얘기하면 미국 같은 경우도 재난지원금 형태로 돈이 나갔습니다. 일반인들한테 주머니에 꼽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정말 넘쳐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난 거예요. 네네. 그 인플레이션은 돈을 다 회수하기 전까지는 계속 나겠죠. 그리고 또 한 번 임금이 상승해서 난 인플레이션 줄어들지 않을 것이고 또 하나 의도한 부분도 있습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고는 뭐 레리 서머스 교수 등이 이미 작년에 했어요. 네. 일찌감치 큰일 난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되게 굼뜨게 움직였거든요. 왜냐하면 고용을 살리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뭐 망할 것 같이 얘기하지만 미국 경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제임스 블러, 이거는 이제 제 얘기 아니고 연준 총재들의 발언을 보면 네. 3.5%까지 중립금리 더 높게 금리 올려도 경기 괜찮아.
라는 톤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경기가 굉장히 좋다는 거고, 그건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블러드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3.0% 미만의 실업률을 보게 될 것이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0%는 완전 고용이에요. 네. 경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를 올릴 수 있고, 제가 보기엔 미국은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신흥국가 이런 쪽이 좀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 전쟁은 오히려 지지율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인플레이션에는 악영향을 미치지만 인플레이션의 근원은 미국에서 심은 거고, 뭐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렇게 된 거고, 그것 때문에 지지율이 빠졌지만 오히려 이번에 러시아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게 미국 사람한테 어떻게 보일까요? 오히려 지지율을 올리는 요소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빨리 끝내는 거 원치 않을 수도 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남의 나라 국민이 죽어가는데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안타깝긴 한데 경제적으로 봐서는 충분히 그런 계산을 하면서 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게 10년 만기 미국 국채금리가 한 4월 FOMC 공개 이후로 계속해서 오르거든요. 뭐 우리 작년이 아니죠. 연초만 해도 작년하고 연초 보면 0. 몇 %까지도 10년물이 떨어졌잖아요. 작년에는. 지금 거의 3%죠. 그래서 사실 이게 채권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네, 채권은 이차 이렇게 막대기를 그리라고 하죠. 채권 금리가 오르면 가격은 떨어진다. 그렇죠. 네, 채권 금리가 떨어지면 가격은 오른다. 그거는 이제 할인채를 해보시면 쉬운데 10% 할인채는 10,000원 기준으로 9,000원짜리고 현가 5% 할인채는 9,500원이죠. 네, 그렇게 보시면 이제 금리하고 채권 가격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채권 시장은 곡소리 난다 그런 얘기들이 종종 들리더라고요. 패닉을 지나 피바다를 지나 지옥을 넘어 제가 오늘 가장 강력한 표현을 썼는데 멸망했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제가 지금 이게 뭐 웃어서 죄송하긴 한데 근데 약간 좀 역발상 관점에서는 약간 좀 길게 본다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채권 투자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올 웨더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지금 채권 때문에 굉장히 괴로우실 거예요. 전체 수익률이 뚝 떨어져가지고 괴로우실 텐데 저도 이제 근데 고점이 어디까지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이제 여는 쪽에서 뭐 중립금을 올린다라고 얘기가 계속 나오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2.7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괜찮지 않겠어? 왜냐하면 중립금리가 2.5니까 그 이상부터는 슬슬 잡는데 한 번에 잡지 말고 연말까지 쭉 나눠서 사면은 굉장히 승부가 괜찮지 않을까?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좀 유동적인 게 인플레이션이 더 세게 안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면 중립금리 2.5가 아니고 그 이상 갈 가능성은 있죠. 열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려요. 만기 보유 전략, 채권이라는 건 주식하고 좀 다른 게 들고 있으면 이자는 주거든요. 그러니까 만기 보유 전략으로 갖고 가실 분들이라면 이 정도 금리에 만족해. 아까 모두의 예금 금리 어느 정도면 투자를 하겠습니까? 예금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라는 얘기 드렸잖아요. 이 정도 금리 만족해 하시는 분은 하셔도 되고요. 이제 트레이딩으로 하실 분들은 한 번의 저점이라고 예측해서 들어가는 건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요. 좀 여러 번 나누어서 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금리가 높은 편이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역사적인 흐름들에 대한 관점 놓치지 않고 보셔야 채권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이번에 채권 전망이 제가 신기할 정도로 너무 잘 맞았어요. 근데 왜 채권 전망이 잘 맞았냐면 제가 보기에는 40년 대역사의 종언이 된 거예요. 미국의 채권은 기준금리 기준으로 약 20%에서부터 지금 줄곧 내려와서 제로까지 떨어진 겁니다. 언제부터? 1980년부터. 40년짜리 사이클이에요. 40년짜리 사이클이 지금 끝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40년짜리 사이클이 지금 끝나가기 시작하는 거고 그 40년짜리 채권 차트 보시면 50년짜리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빠집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이렇게 되지만 쫙 빠집니다. 이게 바닥을 줄줄줄 기다가 고개를 탁 들었어요. 이 방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몇 가지 우리 인간이 보유하고 있는 함정 요소들이 몇 개 있는데요. 그분이 뭐냐면 한 2년 똑같은 일이 계속되면 사람이 영원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뇌는 그거를 진리 명제로 받아들여요. 두뇌는 익숙해지면 사실을 떠나서 사실로 받아들여요.
그게 두뇌한테 편한 일이야. 그래서 두뇌는 그렇게 생각해 버리죠. 근데 채권 금리가 장장 40년을 강세였어요. 금리가 떨어지는 채권 강세의 시간이 40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금리는 옛날에 비해서는 너무 금리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또 옛날처럼 빠지겠지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분명히 2.5를 중립금리라고 했는데 옛날에는 3 정도를 중립금리로 생각한 적도 있어요. 네. 2.5에서 3 어디 수준 또는 2에서 3 어디 수준이 중립금리인데 말 그대로 중립이잖아요. 기아를 중립을 넣으면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앞으로 가든지 뒤로 가든지가 다 되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금리가 위로 갈 수도 있고 밑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네. 그런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채권쟁이들은 채권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 보유 편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쟁이들은 주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식 보유 편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채권쟁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금리가 곧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주식이 곧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채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주식쟁이들은 채권 안 해봤으니까 모르니까 채권 얘기 안 하는데 채권쟁이들이 얘기하죠. 야, 이 가격이 뭐야? 이건 폭락 중에 폭락이야. 이제 오를 거야, 가격이. 즉, 채권 금리가 떨어질 거야. 라고 얘기하기 쉽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엔 40년 대사이클의 역전의 흐름이라면 과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한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투자를 하시는 분은 확신을 갖고 투자하지 마시고요. 위아래 다 열려 있는데 주식하고 다른 거는 정 안 되면 만기까지 채권 이자 받고 끝내실 수 있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건 알채권 얘기고 ETF로 투자를 하신다면 이제 트레이딩을 하시는 건데. 그렇죠. 주로 그렇게 많이 하죠. 트레이딩, 뭐 ETF, 미국에 있는 여러 가지 ETF들이 있으니까 그거 하실 분들은 조금 뭐랄까 그 매입을 여러 번 나누셔서 하시는 게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아무쪼록 지금 매크로 환경이 절대 뭐 쉽지만은 않은 그런 환경인 것 같은데 네. 뭐 물론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사실 우리나라 뭐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에도 작년 뭐 하반기부터 많이 하락을 하긴 했잖아요. 고점 대비 20% 하락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결론은 지금 이 상황에서 약간 좀 주식을 사도 되는지 약간 그런 하반기 전망은 어떻게 하시나요? 궁금합니다, 좀. 그 질문을 두 개로 갈라서 네. 시장을 사도 되는지라고 네. 물어보신다면 애매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주식을 사야 되는지 하면 언제나 좋은 주식은 사야죠. 예요. 대답이 두 개로 갈라지는데요. 사실은 올해 지금 2월 달에 폭락 한 번 더 하고 작년 11월 폭락, 1월 급락, 2월 폭락, 3월부터 회복되기 시작했고요. 중간중간 빠지긴 했습니다만 4월부터는 완연하게 지금 돌고 있어요. 저도 사실은 뭐 제가 유튜버가 아닙니다. 네. 유튜브는 그냥 취미고요. 저는 운용자예요. 자산 운용, 1임 자산 운용을 꽤 큰 규모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운용자이고 저는 약간 투자 계열로는 약간 가치 투자에 가까운 계열이거든요. 네. 요즘 가치 투자자들 좋아요. 좋습니다. 왜냐면 작년에 아무도 안 쳐다보던 그 싸구려가 된 주식들이 지금 막 올라요. 뭐 대표적인 게 음식료 같은 거. 그렇죠. 네, 음식료 잘 오르잖아요. 작년 누가 쳐다봤습니까, 음식료? 근데 한동안 계속 안 봤죠. 네. 그 되게 저평가 주식이 많았어요. 예. 이거 이렇게 싸도 돼? 하는 주식이. 그 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 뭐 철강 주식은 오를지 안 오를지 좀 지켜봐야 되지만 네. 철강 주식들도 너무 싸거든요. 근데 이제 최소한 다른 거 빠질 때 안 빠져요.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조선 업체들도 턴어라운드 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렇죠. 예, 네. 아무도 안 쳐다봤던 거. 근데 이제 가치 투자자들은 이런 쪽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4월 달은 수익률이 플러스 나는 가치 투자자는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예. 네네. 그래서 2020년 코로나 이후의 장세를 기대하신다면 그건 없을 것 같다. 그런 시장은 쉽지 않고 대신에 아름아름 가는 놈들은 간다. 예. 그래서 지금은 철저하게 그 기업의 이익 대비 네. 현재 가치, 주가가 어떤가를 잘 살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특별히 인플레이션 시대니까 뭐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이거죠. 인플레이션으로 원가가 올랐는데 물건값에 반영을 하면 좋은 기업이에요. 경쟁력이 있는 거죠. 이걸 맞아요. 우리가 네. 가격 결정력이라고 부릅니다. 가격 결정권이 있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해요. 애플 같은 데 있을까요? 애플이 예를 들어 아이폰 가격을 5% 10%
연속으로 올렸어요. 살까요, 안 살까요? 사지 않을까요? 가격 결정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 기업들은 괜찮아요. 테슬라가 최근에 가격을 엄청나게 올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저도 테슬라 한 대 갖고 있는데 팔면 돈 벌겠어요. 중고차가 더 많이 올라가지고요. 네, 네.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가격 결정권이 있는 회사죠. 이런 회사는 그러니까 제가 매수매도 추천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네네. 한 극단적인 예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음식료가 최근에 왜 올랐냐? 가격을 반영시키니까. 근데 가격을 반영 못 시키는 애들이 있어요. 네네. 최근에 이제 사실 굉장히 저렴한 영역 중에 하나가 건설인데 건설이 최근에 올해 들어와서 지지부진합니다. 왜 그러냐면 앞서 그 크게 밀리지 않았다고 했던 업종 중에 철강 업종들이 철강 가격 계속 올리잖아요. 안 올릴 수가 없잖아요. 원가가 오르는데 얘네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철광석 갖고 와서 녹여서 파는데 철광석이 올랐는데 이걸 안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올리죠. 네. 올리면 철근 같은 가격 이런 것들 시멘트 가격이 다 올라요 지금. 그러니까 심지어 최근에 이런 일이 벌어졌죠. 큰 재개발 단지인데 공사 중단. 가격 올려달라고 그러니까 조합에서 못 해주겠다. 못 짓는다. 네네. 배짜라. 이렇게 된 거죠. 그만큼 이제 이런 업체들, 가격 정가를 못 시키는 업체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을 가지고, 그 인플레이션이 나도 돈을 꾸준히 잘 버는 회사는 오케이. 그런 기업은 투자할 만해요. 네. 자, 보세요. 왜 그러냐면, 주식시장보다 미국 기준으로 채권시장 훨씬 큽니다. 한국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금 시장이 크지 주식시장이 크겠습니까? 그렇죠. 예금 시장이 큰 겁니다. 근데 지금 예금이라서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쪽이 계속 깨지는 거예요. 채권 시장이 계속 깨지는 거예요. 지금 기관들 미칠걸요? 네네. 여러분들 그 변액 연금 보험 같은 거요. 운용 그 상황들 지금 한번 펴보세요. 플러스 거의 안 나 있을걸요. 왜냐하면 보험은 한국에서 무조건 편입을 채권을 일정 부분 이상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다 깨져 있습니다, 지금. 최저점이에요, 최저점. 다 채권 가격이. 그래서 그 변액연금 관련된 그거는 지금 다 계좌들이 다 사망했다. 여러분의 보험금 계좌도 확 줄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기관 투자자를 채권 사겠습니까? 야, 이제 저점이니까 사서 들어가자.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앞으로도 답이 별로 안 보여.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연말까지는 답이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지금 조금 선반영하고 있는 거긴 네네. 한데,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야, 안 되겠다. 다른 거 투자하자. 이렇게 되겠죠. 딴 거. 근데 딴 거가 대표적인 게 원자재고요. 그 다음이 이제 주식 정도 되는데, 원자재는, 정말 웬만큼 강 큰 사람 아니면 덤비기 힘듭니다. 그렇죠. 변동성이 워낙 변동성이 뭐 옵션만큼 움직이는 거니까. 우리 니켈 가격 움직이는 거 봤잖아요. 하루에 86%씩 움직이고, 하루에 100몇십%씩 움직이고. 그렇게 오른 거 처음 봤어요. 평생 처음이었어요. 네. ML이라고 해서 런던 상품거래소 역사상 네. 최초의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예 거래도 중단시켜버리고. 그렇죠. 이면은 있었죠. 네. 그 LME의 대주주가 홍콩이니까. 네. 그래서 네. 그런 이면이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그러니까 그럼 결국 뭐냐면 채권 투자를 안 하면 다른 걸 할 건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예금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예금 금리가 한 7% 정도 되면은 주식도 안 돼요. 그런데 그 사이에는 애매한 그 공간들이 있거든요. 네. 누구는 2%에도 오케이 하지만 누구는 5%에도 예스 안 할 수가 있어요. 예금 그렇죠. 가입에 대해서. 네네. 그러니까 그 구간들은 되게 애매한 구간이에요. 제가 보기에 한 7% 넘어가면 모두가 예스지. 그때는 딴 거 볼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때부터 무조건 채권이에요. 채권 쪽으로 무조건 가야 된다는 건데 그 사이 애매한 부분에는 뭘 할 것이냐. 근데 게다가 이게 2에서부터 5로 올라가는 과정이라면 채권은 안 되니까 이건 하면 안 되는 거고. 네네. 그럼 제일 큰 시장이 비어 있으면 뭘 할 것이냐. 그 중에 일부는 주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2006년, 7년도에 주식시장 좋았어요. 그때 금리 매일 올렸습니다. 금리 매일 올렸어요. 그때 네. 기준금리가 지금보다 훨씬 높았고요. 네.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혹시 찾아서 달아주신다면 좋겠는데 2007년도 기준으로 아마 기준금리가 4에서 6% 사이일 거예요. 굉장히 많이 올렸어요. 네네네. 그런데도 주식시장이 고공행진을 했고 부동산 가격도 고공행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한다고 생각하면 투자 주체들은 금리 인상하는 과정들 일부를 받아들입니다.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험도는 커지는 거죠. 예, 그거는 더불어서 같이 생각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어차피 계속해서 이제 금리가 오르는 인플레이션 시대이다 보니까 확실히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제품 가격에 잘 전가를 시킬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그런 기업을 선별해서 투자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선 맞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저 눈에는 상당히 저렴해 보이네요. 왜냐하면 21년도 실적이 예상을 깨고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오히려 너무 좋아서 좀 이거는 좀 조절해야 하지 않을까. 또 한편에 또 리스크로 부각을 받고 있는 게 그 중국의 그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네. 사실 우리도 다 겪어봐서 알겠지만 이게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계속해서 막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뭐 중간중간에 뭐 상하이도 봉쇄를 하고. 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 중국으로부터 발생하는 병목 현상, 뭐 물류, 마비 이런 것들이 네. 중간중간에 계속 발생을 하면서 약간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키고 동시에 경기 둔화 이런 것도 좀 가중시키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은 게 없는 것 같은데 지점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2022년은 세계 그 최고의 그 악재 변수를 하나를 꼽아보면 뭐라고 생각하냐 물어보면 2022년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단행을 하면 세계적으로 생각하기 싫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예의주시하고 있었고요. 저희 채널에서는 중국 시황을 매일같이 합니다. 아, 네. 거의 한국 유일해요. 매일 깨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괴로워해요. 오히려 중국 시황 봐서 망했다 이런 분도 많아요. 왜냐하면 홍콩 시장 패닉 왔고 뭐 50% 60%씩 빠졌으니까 주식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지켜보면서 약간 다른 궤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정책을 이해하실 때 위에서의 정책은 그냥 까라면 까라는 거예요. 이러고 끝이에요. 네. 근데 그렇게 해보면 밑에서 문제가 많겠죠. 그러니까 항상 중국은 어떤 태도가 있냐면 해보다가 이건 너무 아닌 것 같은데 하면 슬슬 바꿉니다. 슬슬 바꿔요. 위에서는 분명히 대강령이 내려왔어. 제로 코로나. 네. 그러니까 제로 코로나는 살아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상하이의 공장을 다시 돌린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네. 그리고 상하이 공장이 안 돌아가면요. 우리 실증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하늘이 파랄 겁니다. 맞아요. 미세먼지. 미세먼지가 우리 네. 작년에 경험했잖아요. 작년에 맞아요. 네. 정말 9월 달에 정말 웬일이야 할 정도로 하늘이 너무 그 파랗고 직사광선이 너무 세가지고 피부가 따가운 경험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때 정말 전기를 안 넣어줘서 진짜 셧다운 했거든요. 3분기 말에. 네네. 3분기에 맞춘다고. 저는 그때 이거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증거네. 너무 정확한 증거네. 라고 하는데 지금 요즘 주말에 날씨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파란 빛이 아니고 하늘색 빛이 좀 옅어지죠. 그건 뭐냐면 공장은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중간중간에 약간 안 좋음도 뜨기도 했어요. 네. 네네. 그죠. 네네. 그러니까 공장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공장이 완전한 셧다운은 아니라는 거고, 그러니까는 제로 코로나가 굉장히 무서운 일이었는데, 실전에 가보니 공장은 돌리더라, 지금 얘들이. 네네. 그래서 공장은 돌리고 있고, 그거 벌써 오늘 뭐 테슬라 8,000명 복귀했다. 대신에 이제 폐쇄형으로 네. 뭐 기숙사 생활 시키면서 돌리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최악의 제로 코로나는 아닌데, 아직 하나가 덜 풀린 게 있습니다. 물류 쪽이 안 풀렸습니다. 물류 데이터를 보면 그냥 땅으로 꺼져 있어요. 전철 타는 인원 0, 뭐 이렇게 나와요. 예, 그 다음에 상하이 쪽 그 운송량 떨어져 있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계속 있으면 공급 적체 문제가 중국발로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가장 염려를 많이 했는데 일단 공장 돌리는 거 봐서는 이거 돌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리커창 총리인가 유호 부총리인가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 운송 해결해야 된다. 운송은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하겠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제로 코로나 정책이 안 좋지만 완전 셧다운 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락다운 수준은 아닐 것이고 그러나 하나 해결되지 않는 건 뭐냐면 어찌되었건 이번에 그쪽은 또 이제 공산주의 국가라 노동절 휴일이 깁니다. 네. 그때 나오지 말라 그래요. 지금 사람들 보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소비는 이제 거덜났다. 예, 소비 쪽에서의 성장률은 거덜났기 때문에 그 중국이 5.5% 올해 성장률을 걸었는데 이거 달성하기는 진짜 어려울 것 같다. 라는 거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중국이 돈을 씁니다. 예, 중국이 코로나 때 미국이 돈 쓴 것처럼 지금 돈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또 약간 딜레마에 걸려 있는데 미국은 금리를 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성장률이 높은 나라의 금리가 성장률이 낮은 미국 그리고 선진국 미국의 금리보다 낮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금 유출될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 금리를 못 내렸어요.
중국 투자하는 사람들은 금리 내릴 거야 당연히 완화한다고 했으니 금리 당연히 내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금리 안 내렸습니다. 네네. 지금 분위기 봐서는 미국이 금리를 6월 달까지 지금 1%도 올릴 수가 있는 가능성이 꽤 높아졌기 때문에 10년 금리 콜 금리 기준 네네. 금리를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금리는 잘 못 올 것 같고요. 중국도 네. 대신에 돈을 많이 풀 것 같습니다.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 네네. 근데 이 돈이 어디를 갈 거냐인데 또 이제 중국이 또 한 번 한 얘기는 절대 포기 못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플랫폼 회사들에 대한 규제는 계속 진행할 것 같고요. 네. 공동부유 계속 진행할 것 같고 부동산에 대한 규제 계속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서 성장을 찾을 것인가? 이거 굉장히 의문이에요. 근데 어쨌든 돈은 풉니다. 그러니까 돈의 홍수가 어디로 갈 건지 중국에서 이제부터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돈의 홍수는 일으킬 것이고 안 그러면 뭐 성장률 맞출 방도가 없으니까. 그 5.5%도 대강령이거든요. 해야 되는 거. 그러면 그걸 하려고 어떤 식으로든지 할 터인데 만약에 그 돈이 어디로 쏠리면 그게 이제 주식시장 어딘가 연계가 되어 있는 쪽으로 쏠리면 그쪽 주식시장은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번에 올해는 상당히 중국 시장 극단적으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네. 섹터별로 그런 편차가 되게 그렇죠. 심한.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다 오른 시장이 전체적으로 오르는 거라기보다도 네네. 어떤 분야만 빵 하고 오를 수 있는데 하나 또 여기서 아킬레스가 또 있어요. 공부를 계속 해보니까. 경제 이래서 재밌죠. 네. 끝없이 공부할 게 많아. 네. 알아야 될 게 많고 알게 되는 게 많은데 인프라 투자할 데가 없어요. 기존 우리가 생각하는 뭐 SOC라고 표현돼요. 지금 사회 간접 자본의 인프. 그 얘기에 깜짝 놀랐는데요. 우리나라보다 고속철도가 더 잘 되어 있답니다. 네, 모르셨죠? 네, 전혀 몰랐죠. 서부 그 사람 없는데도 고속철도 다 깔려 있답니다. 문제는 타는 사람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적자인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SOC는 고속철이 그 정도 깔려 있을 정도면 웬만한 SOC는 다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우리도 그 고속철도가 SOC 중에서는 좀 끝판이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복지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중국이. 예, 이 복지 쪽을 제대로. 네네. 그러니까 이걸 잘할 수 있을까? 좀 의문이죠. 근데 계속 한국을 카피해서 왔기 때문에 한국 카피하면 아마 한국의 복지나 이런 것들도 카피해서 하긴 할 텐데 이 돈이 어디로 갈 거냐가 지금 정해지지 않았고 인프라 투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왔는데 근데 인프라가 별로 돈이 갈 데가 없다. 그래서 이제 신형 인프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반도체라든가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그렇죠. 네. 뭐 2차 전지라고 하는데 걔네들은 문제는 작년에 주가가 너무 올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로 그쪽으로 접근하기는 진짜 좀 애매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또 현업에 계시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뭐 상담 이런 것도 자주 해주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뭐 반도체, 뭐 자동차, 뭐 인터넷, 2차 전지 이런 것들을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도 많이 투자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방금 말씀드린 뭐 섹터 종목에 대한 지정장님의 생각이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약간 네. 좀 다르긴 해요. 약간 많이 빠진 그런 종목도 있고 어느 정도 약간 중간 지점에 있는 종목도 있고. 네. 네. 저는 첫 번째 대전제가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말라는 대전제가 있어요. 네. 뭐 그거는 이미 꽤 오래전부터 얘기를 해놨는데 잘 아시다시피 사람 많은 곳이 결과가 어땠는지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거의 대부분 처참하죠. 네. 작년에 열광을 했던 게 막판에는 뭐 NFT 메타버스 지금 어떻습니까? 그 전에는 2차 전지, 그 전에는 인터넷, 예. 계속 그런 게 그 전에는 반도체, 자동차 네. 이런 것들이 있었죠. 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렸을 때 들어가시면 거의 굉장히 높은 확률로 패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은 곳에 가지 않으시면 되고요. 대신에 사람이 많았던 곳에서 사람이 떠났으면 그래서 불이 꺼졌으면 살펴봐야죠.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데 중에서 몇 군데 눈에 띄는 데가 있습니다. 자동차 저 눈에는 상당히 저렴해 보이네요. 이제 네, 왜냐하면 21년도 실적 예상을 깨고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근데 22년도도 지금 현대차, 기아차가 수주한 물량이 팔아야 될 물량이 100만 대가 적체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품만 만들면 무조건 팔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좀 풀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작년보다는 낫다. 그리고 상반기보다는 낫다. 이런 상황이라서 그렇게 팔리면 좀 이익이 유지가 되면 주가가 비싸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다음에 현대차, 기아차 정도 수준은 전기차의
원화로의 그 전환이 다른 내연 기관보다는 좀 나아요. 그나마. 네. 그나마. 아직 많이 못 만들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 있고요. 그다음 반도체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안 되는 건 이거는 탑다운하고 국가 경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어떻게 보느냐예요. 한국에서 비중을 축소해야 되겠다면 뭐를 외국인들이 팔을까요? 삼성전자를 팝니다. 가장 비중이 크니까요. 잘 팔려요. 네. 네, 잘 팔리고 네. 많이 갖고 있고. 네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떨어지는 부분이 큽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 반도체 실적 분석해서 삼성전자 빠진다 그러면 뭔가 말이 안 돼요. 아, 이거는 이번 1분기 실적 생각보다 너무 많이 좋았어요. 오히려 그쵸. 네. 오히려 너무 좋아서 좀 이거는 좀 조절해야 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좀 IM 사업부 같은 경우 돈을 남길 생각을 하지 말고 좀 팔 생각을 해라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네. 그 정도로 실적이 좋기 때문에 실적과 주가로는 이 부분은 해석이 안 되고 한국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건데, 자 그러면 한국 시장 어떻게 볼 것이냐. 저렇게 달러 강세가 계속되는 상황, 그래서 원화 약세가 되는 상황들이면 외국인들 안 들어올 겁니다. 근데 그게 역전되는 순간 외국인들 다시 찾아 들어올 가능성은 높죠. 네. 즉 앞으로 원화 강세가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원화 강세가 이루어질 거야 이러면 환차익을 노려서 충분히 들어올 수 있고, 그러면 시장 대표 종목을 살 거예요. 네. 그래서 요게 언제 변화될 것이냐 를 보셔야 되고요. 요거는 저도 몰라요. 그건 가봐야 알죠. 어쩔 수 없는 거고, 대신에 밸류에이션 플레이를 하신다면은 비싸지 않습니다. 반도체는. 그렇고요. 2차 전지 인터넷은 비싸죠. 여전히 좀 비쌉니다. 아. 네. 그래서 저는 주식하는 게 네. 주식을 잘하면 돈을 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있었어요. 근데 실증을 해보면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못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아. 잘할 필요까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못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크게 안 두들겨 맞으면 됩니다. 크게 안 두들겨 맞으면 시장에서 기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왜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말라, 거기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가격이 보통 높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데 가면 다칩니다. 아. 그래서 주식을 일반 분들이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안 다치겠다고 생각하시고 하면은 조금 수익률이 나아지실 거예요. 예. 저도 이게 실증적으로 굉장히 못하던 사소한 계좌가 하나 있었어요. 네. 돌반지 판 돈을 맡긴 분이 있어가지고 아. 친인척이라서 어쩔 수 없이 맡아둔 계좌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굉장히 못했어요. 스페셜하게 잘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대충 뭐냐면 기업을 그렇게 나쁜 기업을 사진 않았으니 나빠지면 기다렸다가 한 2년 있다가 플러스 나면 팔고 이런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네네. 보유 기간이 1년, 2년 되는 경우도 많았었고, 근데 운이 좋으면 1년에 몇 번 수익이 나는 경우도 있었죠. 네. 그리고 뭐 손실 나면 안 팔고, 이게 잘하는 겁니까? 정말 못했잖아요. 또 어느 날 보니까 계좌가 열 몇 배가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때 알았죠. 저는 이제 브로커 생활부터 했기 때문에 브로커 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이제 그 매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빨리 많이 벌고 싶어 해요. 근데 저한테는 그 사소한 계좌 하나가 굉장히 큰 깨달음이었어요. 왜냐하면 복리의 원칙을 저한테 실증해 줬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전화해봤어요. 돈 더 넣으셨어요? 라고. 안 넣었다는 거예요. 그쪽도 깜짝, 저도 깜짝. 그리고 지금 그 계좌는 또 거기서 또 몇 배가 늘어났어요. 또 몇 년, 시간이 꽤 지났으니까. 주식이라는 게 엄청나게 칼을 잘 써가지고 다 맞추는 거 아니에요. 화살을 정확하게 잘 쏘는 게 아니고요. 계속 방패 잘 맞고 있다가 이 정도쯤이면 더 이상 안 다치지 않겠어? 라고 하고 하시면 크게 문제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시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인내심이 좀 필요합니다. 아. 거의 대부분 이 단순한 거를 못해요. 그래서 주식에서 좋은 결과를 못 얻어요. 주식에서 돈을 버는 게 굉장히 화려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만 어려운 건 접니다. 나 자신이 어렵습니다. 네.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줘도 결국 안 돼요. 그게 이제 머리로 이해하는데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성공의 네네.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권해드리는 건 다쳐보시지 않겠어요? 지금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절반 이상은 다쳐 있으실 것 같아요. 2020년에 들어오셨다면. 그렇죠. 2020년은 좋았지만 2021년부터는
좀 분위기가 좀 험악했으니까 21년에 들어오신 분은 완전히 닫혀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닫히는 일만 자꾸 회피하고 크게 먹겠다는 생각보다 안전하게 꾸준히 먹겠다라는 생각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길게 가시다 보면 중간중간 성공하는 일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은 좋은 결과를 누적적으로는 얻으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 마음이 그렇게 못하던 나를 요동칠 겁니다. 그걸 어떻게 막느냐. 그 나쁜 나와 네. 어떻게 싸울 것이냐. 이게 주식시장의 코어예요, 코어. 네,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는 트레이딩이나 뭐 가치주나 다 마찬가지. 합종 팔고 그냥 몇 마디 해보면 알아요. 이 사람은 투자로 돈을 벌 사람인지 아닌지 금방 알아요. 왜? 보통 결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호구되기 딱 좋구나. 저는 코스닥 가서 트레이딩을 했어요. 저의 뼈아픈 그 경험이죠. 돈을 못 벌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렇다면 약간 좀 조심해야 될 주식?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뭐 몰리면 위험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요. 네. 그런 섹터가 있을까요? 지금 난리 나는 섹터들, 네. 사료 주식 뭐 이런 거는 하시면 안 되죠. 안 먹고 말아야 돼요. 괜히 먹겠다고 들어갔다가 신세 망칩니다. 그래서 그런 건 안 먹고 말지 하고 가시고요. 이걸 놓쳤으면 다음번은 뭘까를 생각하시는 게 더 빨라요. 근데 이미 뭐 그게 안 되니까 음식료로도 지금 불이 붙기 시작했고, 그렇죠. 제지주들 뭐 이런 걸로 계속 불이 붙잖아요. 차라리 그런 쪽을 먼저, 그 다음은 또 무엇일까? 지금 제가 이미 얘기를 했으니까 네네. 이 다음은 또 무엇일까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걸 준비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확실히 그런 지금 막 그렇게 부각받고 막 사람들이 몰리는 데가 절대 가면 안 돼요. 원자재 가격과 관련인 쪽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그 원자재 다음에 그걸 반영을 해서 가격 인상을 할 수 있는 약간 좀 네. 그런 주식 쪽으로 눈을 돌려보는 것도 좋겠네요. 그렇죠.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화학업종인데요. 화학업종의 대표 업체들은 지금 납사 가격, 납타라고 하는 원재료가 있습니다. 네. 가격이 올랐는데 가격 전가를 못 시키고 있어요. 그런 애들은 어렵죠. 근데 화학업체들 중에 없어서 못 파는 거를 만드는 애들이 있어요. 최근에 그렇게 악화되는 화학 전망 속에서 홀로 쭈르르 올라가는 게 있었어요. 제가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거의 다 이제 수익 실현했는데, 정말 개고생을 시키더니, 이번에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거기서 보면, 그러니까 일단 먼저 말씀드릴 거는, 그러니까 화학 업종이 전반적으로 안 좋아 보이긴 하지만 제품이 없어서 못 파는 건 결국 가격을 다 반영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애들은 좋은 거예요. 그렇게 나쁜 섹터 흐름에서도 네네. 원가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유가가 얼마나 올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많은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운데도 그런 거고요. 근데 뭐 제가 이제 그 약간 성공 스토리의 이면을 말씀드리면 그 제품이 없어서 못 판 건 꽤 오래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들어간 거거든요. 네네. 1년 넘게 걸린 거지. 거의 1년 걸렸죠. 1년 걸려서 성공해서, 소위 말하는 익절을 했는데, 주식이라는 게, 참으로 좀 골 때린 게, 이거 더 이상 안 되겠다. 팔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오르더라고요. 더는 못 견디겠고, 많이 있어요. 그 더는 못 견디겠고 했는데, 제가 이제 행동이 느려서, 그래도 뭐, 모르겠다. 좀 기다려보자. 하고 좀 게을르게 반응을 했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오른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내가 이 기업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연 수익률을 리턴 받을 수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굳이 그 주식을 빠르게 매매한다고 네네. 꼭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여기에서는 또 좀 운의 요소가 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운의 요소도 내가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좀 운의 요소에 맡기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할 거는 뭐냐면 덜 다치는 쪽에서 놀아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약간 좀 투자의 마인드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그 지점장님이 쓰신 책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성공한 똑똑한 남성들은 투자를 포기해라. 네. 약간 좀 어떻게 본다면 정반대되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한데 똑똑한 사람이 잘 벌 수 있지 않을까? 일반적인 생각은 그럴 수가 있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투자에서 제일 큰 장애물은 저예요. 나. 똑똑한 남자들은 자기에 대한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세죠. 엄청 세죠. 네. 그 엄청 센 만큼 안 돼요, 시장에서. 다른 논리거든요. 그건 너희 세상에서 성공한 거고, 이 세상은, 투자의 이 세상은 전혀 다른 논리로 펼쳐지는 곳이야. 근데 자기 고집 가지고 오거든요. 100% 깨져요. 너무 많이 봤어요.
진짜. 아, 뭐 금융 박사들이 왔는데 깨지고 나가요. 네. 경제학 박사들 중에 주식으로 돈 많이 번 사람 많지 않을걸요? 못 들어봤어요. 리카르도 케인스. 네, 맞아요. 이 정도 사람 빼면은 네. 거의 없죠. 네,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주관이 맞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거는 합리적 영역이 아니에요. 합리적 영역이었으면 똑똑한 사람들이 돈을 벌죠. 근데 전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폭락과 폭등이 왜 오나요? 말도 안 되는 주가 상승과 말도 안 되는 주가 하락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이 시장인데요. 전혀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왜? 사람 마음속에 있는 일이니까. 근데 그 곱하기로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니까. 쉽게 혹시 결혼하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네. 아내 마음 다 아시겠던가요? 안다 그러면 혼날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아내 마음을 모르는데 아내 같은 분들이 수만, 수십만, 수백만이 모여있는 이 시장에 그 마음의 합산으로 일어나는 변형의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게요. 그렇죠. 네. 그래서 또 특별히 남자들이 더 뻣뻣해요. 여자들은 좀 그나마 좀 유연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고치고 진짜 이를 악물고 고치고 고쳐서 이 시장을 이해하고 이 시장에 맞도록 나를 탈바꿈 시킨 사람. 네. 거의 피가리죠, 피가리. 피가리를 다 한 사람들은 여기서 성공해요. 네, 여기서 성공합니다. 완전히 투자적 인간으로 나를 개조한 사람들은 투자에 성공을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기존에 나 잘 나갔어 하고 오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네. 차라리 오히려 그 여성분들이 그런 측면에 조금 더 유연하기 때문에 잘하는 경우가 오히려 조금 더 있을 듯도 합니다. 근데 이제 계통을 잘 만드시는 분들 중에서는 남자분들이 또 좀 많기도 해요. 네. 어떻게 본다면 약간 자기 그 똑똑한 머리 이런 것보다도 약간 좀 공감 능력?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람이 만드는 시세니까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측면이라면 공감 능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은 이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정답은 없다. 투자에 정답은 없다. 오답은 있을 뿐. 근데 이 얘기를 잘 뒤집어 보면은 결과적으로 사람마다 투자 스타일이 다 다르다. 그럼요. 그렇죠? 그거는 맞습니다. 그 이면에는 투자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런 기저가 좀 깔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투자 성향을 네. 자신의 투자 성향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나면서부터 보통 결정되어 있어요. 이런 걸. 네, 이거는 네네. 뭐냐면 네. 가성비 좋아하는 사람들은 가치 투자로 가야 되고요. 네. 그 가성비 같은 거 별로 따지지 않으시는 분들 보통 이 트레이딩 그 모멘텀 투자자로 가야 되는데 네네. 문제는 뭐냐면 트레이딩은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좀 은퇴 시기가 빨리 와요. 힘들어서 한 45세 되면 더 이상 하기 힘들어요. 네, 어렵습니다. 트레이딩은. 그래서 그 스윙이라든가 뭐 가치라든가 이런 쪽으로 넘어오는 게 체력이 딸려서 못해요. 나이 먹으면. 그래서 그런 쪽으로 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성향은 있습니다만 돈을 버는 성향으로 자기는 조금 개조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제가 개조라고 표현하는 건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도 정말 오래 걸렸고 저도 잘하는 줄 알았어요. 잘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장 좋을 때 많이 먹고 장 빠질 때 빠지더라고요. 그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뭐 장 좋을 때 조금 더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 내고 장 빠질 때는 어느 정도 버텨야죠. 그리고 누적 수익률이 계속 쌓여야 돼요. 누적 수익률이 계속 쌓이는 게 잘하는 거지 뭐 장 좋을 때 먹고 장 나쁠 때 빠지는 거는 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자기는 여기서는 그래서 자기 비판적 관점을 꼭 가지셔야 돼요. 근데 인간은 자기 비판적이 되면 정신병 걸리죠. 힘들어서. 자기한테는 항상 아량을 두고 살게 두뇌가 프로그램 되어 있어요. 안 그러면 미치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 미치는 짓을 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이 잘못됐어? 무엇이 잘못됐어? 무엇이 잘못됐어? 그러니까 고쳐야 돼. 이 짓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는 자아 비판. 그래서 성공하시려면 끊임없는 자아 비판을 하셔야 되니까 그거를 글로 쓰시든가 기록으로 남기든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돌려서는 안 돼요. 언제든지 나는 내 편향이에요. 사람은 자기 편향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따뜻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게 돼 있고 자기가 다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하면 안 되고 항상 자기 객관화시키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끊임없이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뭐 투자 정답은 없다고 했는데 투자의 결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 투자하는 줄 아는지 못하는지 뭐 몇 마디 대화해보면 거의 한 10중 8구는 그냥 몇 마디 해보면 알아요. 찐인지 아닌지. 이 사람은 투자로 돈을 벌 사람인지 아닌지 금방 알아요. 왜? 보통 결이 있습니다. 무슨 결일까요? 그게? 투자의 결이 있어요. 자기만의 독특한 결이 있어요. 성공한 방식과 법칙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꾸준히 유지하죠. 예. 물론 그걸 이제 확장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배당으로만 돈을 잘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그 배당에 뭐 옵션 달린 배당들을 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 뭐 섹터별로 자기가 잘하는 섹터에서 잘하는 뭐 소비자에서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럼 계속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뭐 턴어라운드로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 섹터가 있고 자기 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특정한 거라기보다도 이 돈 버는 스타일들이 있다는 거죠. 이 스타일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내가 스타일이 있는가? 라고 의문하신다면 스타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스타일이 없다면 나는 주식시장에서 호구되기 딱 좋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확률이 맞는 얘기가 될 겁니다. 자기만의 그런 명확한 원칙이 없으면 사실 휘둘릴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하죠. 네. 예를 들어서 저 주식이 막 오르고 있으면 처음엔 참다가 다 계속하면 또 가볼까 하면서 또 사고. 근데 그때가 이제 고점이고. 그럼요. 인간의 가슴을 방망이질하는 것은 욕망이죠. 그렇죠. 이게 있잖아요. 이게 욕심을 버리고 욕심을 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있는 탐욕, 빨리 돈 벌고 싶다는 거는 싸그리 산산조각 내고 다 태워 없애야 돼요. 그러나 난 이 승부에서는 꼭 이기고 싶어. 승부욕은 있어야 돼요. 예. 근데 욕심은 있으면 안 돼요. 예. 욕심이 있으시면요, 그냥 그냥 제밥 되시는 거고, 호구로 등장하신 거예요. 내 마음에 이렇게 욕심이 많다? 그냥 내 돈은 남한테 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뭐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 욕심이 막 돈을 빨리 벌고 싶은 욕심. 그렇지. 빨리 벌고 싶은 거죠. 제일 한데요. 빨리 벌고 싶다? 저도 그거 깼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앞서 이거 제가 이제 제가 실정률이 아주 작은 계좌가 열몇 배 이상 수익이 나는 거를 보면서 깨달았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도 제 머릿속의 생각대로 주식된 거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된 게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한두 개가 아니었고 뭐 2002년부터 2007년 사이 제가 머릿속으로 찍었고 사람들한테 이런 거나 사나 했던 주식들은 정말 5배, 10배 오른 게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런 주식들이 너무나 쌌거든요. 저 요즘 아모레라 불리는 태평양 이런 것들. 옛날에 태평양이었죠, 맞아요. 제가 그때 현대중공업 5만 원, 3만 원 이랬거든요. 그럼 50만 원 갔었어요. 네. 한두 개가 아니에요. 유한양이고 거의 웬만한 음식료 다 하고 이렇게 진짜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손님들한테 그냥 그런 거나 사놓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코스닥 가서 트레이딩을 했어요. 저의 뼈아픈 그 경험이죠. 돈을 못 벌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코스닥은 막 벙벙벙벙 뛰는 놈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돈 벌고 싶었던 거예요. 빨리 돈 벌고 싶었던 저의 마음이 저를 가장 실패 구렁텅이로 했고 한국 20년 역사상, 주식 20년 역사상 가장 돈을 크게 많이 벌 수 있는 시점을 놓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때 사실은 98년도 그 IMF 이후에 장이 3배 올라가고 그다음에 코스닥이 또 몇 배 이상 올라가면서 그때가 최고기이기도 했지만 근데 그때 돈 버셨던 분들이 유지하신 분들은 사실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급등하면서 벌었기 때문에 투기적인 심리로 돈을 벌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그렇게 방식을 유지하셨던 분들은 결국 나중에 다 깨졌습니다. 근데 2004년에서부터 2007년에 돈 번 사람은 달라요. 싼 주식 사가지고 몇 배씩 올라가는 걸 경험했거든요. 그런 분들이 지금도 자산운용 업계나 이런 데 살아 계시죠. 지금 젊으신 분들 중에 자산업계 하시는 분들은 그때 돈 버신 분들이 다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아주 뼈 아프죠. 그러니까는 그때 그래서 2007년도에 회개를 하고 나를 갈아엎어야 되겠다. 그러고도 자리 잡는데 7년 훨씬 더 걸렸어요. 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네.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이제 자기 부인을 하고 네. 자기 객관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약간 기록을 한다든지 꾸준히 뭔가 그럼요. 일지를 작성한다든지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군요. 그럼요. 공짜는 없고요.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절대적으로 조급함은 버리셔야 되고 조급하다 뭐 이만 두 말이 필요 없습니다. 조급하면 그냥 깨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네.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에게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는 세계 경제가 인플레이션을 맞이해서 계속 가게 될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끝나고 꺾이게 될지의 기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 상황들은 그로 인해서 상당히 크게 변화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이런 거시경제를 정확히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투자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나와 파트너가 될 기업을 잘 고르는 거고요. 그 기업이 현금 흐름을 창출을 잘 시켜서 돈을 잘 버는 기업이면 나한테 혜택을 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잘 찾으셔야 되는데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기업이라는 게 어떤 하나의 프로젝트를 해서 성공적으로 해서 돈을 벌기까지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굉장한 시간들이 걸리는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과 더불어 돈을 번다면 기업 사이클과 나의 사이클을 맞출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롱한 기업이지만 소외된 기업들,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그 기업들로부터 아주 좋은 보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인드로 좀 투자를 해주시면 여러분들 앞길에 좋은 결과들이 있지 않을까. 예. 그리고 반드시 자기 기준을 만드셔야 된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고, 두뇌는 게으르기 때문에 자꾸 남의 얘기 듣고 가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하면 여기서 결국 좋은 결과 얻기는 힘들고, 차라리 그럴 거면 투자 잘하는 사람들 찾아서 그 사람들이 어려울 때 투자하는 그 방식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시네요. 그거 네. 같은 경우에. 네, 오늘 지점장님 모셔서 사실 최근 매크로 상황 그리고 지금 봐야 되는 섹터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여쭤보려고 했는데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정말 투자에 있어서 꼭 지켜야 되는 원칙, 네. 절대 돈 벌라는 욕심 이 부분을 확실히 버려야 하고 그 다음에 나를 좀 돌아볼 줄 알아야지 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살아남고 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돈을 벌 수 있다. 중요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시장이 힘든 가운데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출간하신 책 참고하시면 훨씬 더 자세히 나와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궁금하시다라고 하신다면은 또 증시각도 이 채널 맞죠? 네, 증시각도 TV. 네, TV 방문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곽상준 지점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